11번 보겠습니다. 9명의 개별 경기자가 존재하는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기여금을 낼지 여부를 동시에 비협조적으로 결정하는 게임을 한다. 9명 중 5명 이상이 기여금을 내면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며 5명 미만이면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납부한 기여금은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 모든 경기자의 선호 체계가 다음과 같을 때 게임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게임이론 문제인데 게임에 참가하는 경기자가 9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경기자에게는 기여금을 내는 경우와 내지 않는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비협조 게임이고요. 그리고 모든 경기자는 동질적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 체계를 살펴보면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 그리고 경기자가 기여금을 내는 경우와 내지 않는 경우를 조합을 해서 총 4가지의 조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순수 전략 내시균형을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경기자가 2명이 나오는 경우인데 9명이나 나오고 있죠. 하지만 내시 전략과 내시 균형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시 전략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시 전략의 짝을 우리는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내시 균형에서는 모든 경기자가 자신이 선택한 전략을 다른 전략으로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도 9명의 경기자 중에 1명의 경기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8명 경기자의 전략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1명의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어떻게 택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찾아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내시 균형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내시 균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경기자 8명의 전략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호 표시는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의 수고, 두 번째 요소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황에서 한 경기자의 전략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는데, 그 경우에 4가지 선호 체계 중에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보면 나머지 경기자 모두 기여금을 납부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남은 경기자 1명의 전략 선택에 상관없이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경기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면 2순위의 선호 체계가 주는 효용을 갖게 되고,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의 선호 체계가 주는 효용을 갖게 됩니다. 이 선호 체계를 보시면 1순위와 2순위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여금을 낸 경우보다 기여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3, 4순위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기여금을 낸 경우보다 기여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선호체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8,0에 주어진 전략하에서는 남은 경기자 1명의 전략 선택에 따른 선호체계의 결과는 2순위와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경기자에게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이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의 수가 5명이고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3명인 경우까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와 반대로 오른쪽에 이 4가지 경우를 한번 보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을 봤을 때 경기자 1명의 전략 선택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4순위의 선호체계가 주는 효용을 갖게 되고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순위의 선호체계가 주는 효용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의 수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동률일 때,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남은 경기자 1명의 입장에서는 기여금을 납부했을 때는 공공재가 공급이 되고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재가 공급되는 경우가 무조건 선호체계가 앞서 있기 때문에 기여금을 납부하면 2순위의 선호체계를 가지게 되고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순위의 선호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박스들은 상대방의 전략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남은 한 경기자의 최적 전략을 의미합니다. 선호체계 순위가 높게 되는 전략을 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 내쉬 균형을 알아보기 전에 경기자들이 어떤 효용을 갖게 되는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앞에 네 가지 경우는 공공재가 모두 공급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1순위와 2순위의 선호체계를 갖는 경기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네 가지 경우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3순위와 4순위의 선호체계의 효용을 갖게 되는데 경기자들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이 경우에는 이 플레이어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결과로 나오겠죠. 그래서 2순위가 5명이 되고요. 1순위가 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한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략에 따라서 보수 행렬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것이 내쉬 균형이 되려면 9명의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이 순서상 해서 바꿀 유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나머지 8명 기여금을 납부한 경기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기여금을 납부한 전략을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전략으로 바꿀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쉬 균형이라고 볼 수 없고요. 동일한 논리로 이 경우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균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1순위가 4명이고 2순위가 5명인데 1순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2순위로 바꿀 요인이 없고 2순위에 있는 사람도 만약 자신이 공공재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는 전략에서 납부하지 않는 전략으로 바꾸게 되면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2순위가 아니라 3순위로 효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가 내쉬 균형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오른쪽의 경우도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6명에 속하는 3순위의 선호체계의 효용을 갖는 사람들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략을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바꿀 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4순위의 선호체계의 효용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략을 바꿈으로써 3순위로 선호체계의 순위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은 안정적인 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경우와 이 경우도 같은 논리로 설명이 되고요. 따라서 이 세 개는 안정적인 균형이 되지 못하고요. 마지막 아무도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9명 누구도 자신의 전략을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서 납부하는 경우로 바꿀 유인이 없습니다. 자신이 전략을 바꿔봤자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체계 순위가 오히려 4순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내쉬 균형에 해당하는 전략조합의 짝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게임의 순수 전략 내쉬 균형은 5명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4명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1명도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두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로 돌아가서 하나씩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순수 전략 내쉬 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모든 순수 전략 내쉬 균형에서 공공재 공급은 이루어진다. 이 첫 번째 경우만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9명 모두 기여금을 내는 것도 순수 전략 내쉬 균형에 해당한다. 9명 모두 기여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순수 전략 내쉬 균형에 해당하죠. 네 번째, 9명 모두 기여금을 내지 않는 것도 순수 전략 내쉬 균형에 해당한다.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수 전략 내쉬 균형에서 1순위의 선호를 얻는 경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경우에 1순위 4명이 얻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옳으면 기억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없다. 여기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어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이 수평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ISLM 모형이 그려져 있는데 LM 곡선이 특정 이자율 수준에서 완전 탄력적인 수평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때 화폐에 대한 수요는 무한대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바로 구축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최초의 균형을 E0라고 할 때 R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LN 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화는 없이 국민소득 Y만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보기 기역에 있는 대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구축 효과는 없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최적 조세와 같은 재정정책에서도 경제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어떤 t 시점에서의 최적 정책이 시간이 지난 t 플러스 1 시점에서 최적 정책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최초의 t 시점에서 최적이라고 공표한 정책을 t 플러스 1 시점에 바꾸게 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보통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재정 정책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기 기준에서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즉 T 시점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0으로 하는 것이 최적인 조세정책이 되는데, 민간은 이것을 신뢰하고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본이 형성되고 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형성된 자본량에 과세를 해도 이미 형성된 자본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정 수입 증가를 위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T 시점에서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0으로 하는 것이 최적인 정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미 자본이 축적된 다음에는 자본소득 세율을 올리는 것이 최적인 정책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적 조세와 같은 재정정책에서도 경제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디귿과 리을은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것은 경기 상승 시 과열을 자동적으로 막고 경기 하강 시에는 침체를 자동적으로 막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량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진세와 실업보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도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누진세는 경기 침체기에 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줄여주고, 실업보험은 경기 침체기 가계로의 이전 지출을 자동 증가시킴으로써 총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줄이고 경기 변동을 완화시킵니다. 이것은 반대로 경기 호황기에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총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줄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가진 것들이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의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습니다. 디귿에서는 승수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죠. 지금 국민소득 균형식을 가지고 승수효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왼쪽은 조세가 없는 모형이고요, 오른쪽은 조세가 도입된 모형입니다. 조세가 없는 모형에서 도입된 모형으로 가면 자동 안정화 장치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소득 지출 모형을 보면 소비는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러한 모양이 되고, 여기서 외생 변수인 독립 투자와 정부 지출이 변화를 할 때 지금 이 비율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분의 1의 비율만큼 국민소득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C분의 1이 승수효과가 되겠고요. 조세 도입 모형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승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온 승수를 단순소득 지출 모형과 비교를 하면 지금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 승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강화되면 승수 효과는 커진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는 정책의 외부 시차가 없어 경기 안정화 효과가 즉각적이다. 이 외부 시차라는 것이 나오는데,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시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 시차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외부 시차는 그 정책을 시행한 후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동 안정화 장치는 내부 시차가 없는 것이죠. 즉,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없이 자동적으로 정책이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없어서 경기 안정화 효과가 즉각적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을은 틀린 보기고요. 그러면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역 니은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국내에서 X제 생산은 기업 A가 독점하며 X제 수입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진 정보에 따라 정부가 수입 쿼터제를 도입하여 수입 쿼터를 40으로 정하였다. 박스에 비용 함수, 수요 함수, 그리고 X의 국제 거래 가격이 25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기호와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입 쿼터제 도입 전, 즉 X제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국내에서 기업 A가 독점적으로 X제를 생산하는 경우의 균형과 정부가 수입 쿼터제를 도입해서 수입 쿼터를 40으로 정했을 경우의 균형을 한번 찾아보고 보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으로 한번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수입 쿼터 도입 전을 먼저 보면 수요 함수를 역수요 함수로 바꿔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직선의 식이니까 한계 수익 곡선은 여기에 기울기가 2배인 것이 되겠고, 한계 비용은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요. 독점기업 이윤극대화 식에 의해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같게 나서 정리를 하면 균형 거래량은 100이 나오고, 균형 가격은 균형 거래량을 수요 함수에 대입을 해서 350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기에서 한계 수입을 묻고 있으니까 한계 수입은 역시 균형 거래량 100을 한계 수입 곡선에 대입을 해서 250으로 가져왔고, 균형에서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으니까 똑같이 한계 비용도 2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익 쿼터 도입 후인데 수익 쿼터량을 40으로 정했죠. 이 경우에는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40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Q 평면에서 수요량 기준에서 왼쪽으로 40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수요량 Q 뒤에다가 Q 플러스 40을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40이 넘어오면 이렇게 410-P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Q를 우리는 쿼터 도입 후의 Q라고 해서 스몰 q를 아래 첨자로 붙였습니다. 얘도 역시 역수요 함수의 형태로 변형을 해준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한계 수익 곡선을 도출을 하고, 한계 비용 역시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 여기서 이 Q가 스몰 q라고 놓는 게 좋겠죠. 이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고 놓으면 균형 생산량은 90이 나오고, 이 90을 새롭게 도출한 역수요 함수에 대입을 해서 균형 가격 320을 도출하고, 한계 수입도 역시 90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230, 한계 비용은 한계 수익과 같으니까 역시 230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 Q는 독점기업 A가 판매하는 생산량이고요. 여기에서 국내에서 X제를 소비하는 양은 이 90에다가 수입한 양인 40을 더한 130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X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균형에서 기업 A의 한계 수입은 250이죠. 350이 아니라. 2번 쿼터제 도입으로 국내 수요량은 40만큼 증가한다. 국내 수요량은 수입 쿼터 도입 전은 100이었는데 쿼터 도입 후에는 90에다가 40을 더한 130으로 30만큼 증가하고 있죠. 3번 쿼터제 도입으로 국내 가격은 40만큼 감소한다. 국내 가격은 350에서 320으로 30만큼 감소합니다. 4번
쿼터제 도입 후 균형에서 기업 A의 한계 비용은 감소한다. 한계 비용이 250에서 230으로 감소했죠. 5번 국제 거래 가격이 230으로 하락하면 쿼터제 하에서 기업 A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지금 쿼터제 도입을 한 이후에 기업 A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 국제 거래 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국제 거래 가격으로 수입 쿼터 40만큼만 수입을 해오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의 과정은 40만큼 좌측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을 가지고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 방식에 의해서 자신의 독점 생산량을 생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량은 그대로 90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수익 쿼터 도입 전에 국내에서 X제 생산은 기업 A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독점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수요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2배인 한계 수익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선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한계 수입은 국제시장 가격과 동일한 250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한계 비용은 MR과 MC가 같으니까 역시 250이 되고요. 그 다음 수익 쿼터 도입 후를 한번 보면 쿼터량이 40이니까 40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새로운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DQ라고 하고요. 여기서 도출된 한계 수익 곡선을 MRQ라고 하고, 이것과 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90으로 결정이 되고, 가격은 이 선상에서 새롭게 도출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의 높이인 320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 수입은 역시 90일대의 높이인 230이 되고요. MC는 동일하게 230이고요. 그리고 국제시장 가격은 250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 쿼터제가 도입돼도 국제시장 가격이 독점기업 A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수익 쿼터량 40을 더해서 국내 소비자의 수요량은 130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한계 소비 성향이 0.5이고 소득세율이 20%인 경우 소득이 30만원 증가할 때 소비 지출액의 증가분은, 소비 지출액의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에 여기서 세후 명목소득을 구해야겠죠. 이 세후 명목소득에다가 한계 소비 성향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0.5, 소득세율이 20%니까 T 대신에 0.1을 대입을 하고, 소득이 30만원 증가했으니까 30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12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